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약간 퀀트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하고 또 통계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직으로,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느냐를 좀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보고 찾아보고는 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AI를 활용해서 주식시장의 과거 그리고 미래,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어떤 기업들이 스크리닝이 되고 또 그 전략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리밸런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를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 노가다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각각 어떤 전략들을 썼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고 시장에 비해서는 얼마나 아웃퍼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면서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오해하시는 생각,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런 오해들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어서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엑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칼럼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데이트라고 해서 제가 여기는 O라고 해서 쭉 잡아왔죠. 이게 뭐냐면 2005년도부터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부터 잡았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스트래티지,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전략들을 각각 설명을 드릴 건데, 각 전략에 있어서 크라이테리아다 그러면 상위 20% 혹은 상위 10%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 나오는 annual rate, 연평균 수익률을 지금 가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쟀을 때 코스피를 이긴 전략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상위 5위 안에 든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등 3개월 수익률이에요. 이건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애들의 상위 20%를 골라 담았다는 얘기예요. 즉 추세 추종 원칙 혹은 모멘텀 투자를 따라갔었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탄력을 받아서 당분간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2005년도부터 연평균 11.87%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뭐 다 같은 로직입니다. 근데 중간에 2등, 3등 보시면 캔피셔 전략이 나와 있어요. 캔피셔 전략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캔피셔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상위 10%, 20% 각각 11.7%, 9.5%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을 해서 코스피를 월등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수익률을 냈었다는 얘기예요. 자,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캔피셔 전략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캔피셔 전략은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 몇 줄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장에서 지표가 아웃라이어로 된 애들을 거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두 개의 줄이 핵심이에요.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0% 이상이고요. 최근 3년간 순이익 성장률이 10% 이상 나오는 기업이죠. 그럼 최근 3년 동안 봤을 때 계속해서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해주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해주는 애들을 먼저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캔피셔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캔피셔의 아버지가 필립 피셔고요.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의 두 번째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정리를 했을 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에 상위 5개 전략을 봤을 때 가치 투자와 관련된 전략들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다만 3개월 수익률, 최근 수익률이 높았을 때 걔네들 따라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주는 약간 성장주 투자, 얘네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05년도부터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가치 투자가 그렇게 안 통하는 시장처럼 보이죠. 그리고 꼴등 전략들을 한번 찾아드려 보면 요 밑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베타는 잠깐 무시하시죠. 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상위 10%로 자르는 20%로 자르는 연평균 수익률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매년 엄청난 수준의 마이너스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위에 보시면 영업이익 성장 5년,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 성장 많았던 애들, 최근 3년 동안 순이익 성장이 많았던 애들, 이런 애들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왜? 보통은요, 실적이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하게 잘 상승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 사이클이 끝나면서 그 다음엔 다운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 최근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어. 순이익도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어. 그런데 그거 되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한다고 해서 얘네들 따라 들어가면 실적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는지는 몰라도
피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발표된 과거 실적만 보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 수 대비 거래량이 높은 애들을 따라 들어갔을 때 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보실 수 있냐면, 자, 전체 발행 주식 총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급등 재료가 있는 애들, 혹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마주, 어떤 테마가 갑자기 땅 떠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확 쏠리면서 거래가 되고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상한가 치는 친구들은 거래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에 비해서 거래량, 즉 회전율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근데 회전율이 높아진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즉 여러분들이 여기가 테마래, 여기가 급등주 재료가 있대 라고 하는 거를 뉴스 같은 거나 혹은 뭐 텔레그램 방이든 뭐 카카오 오픈 카톡방이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방들인데 이런 데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미 너무 많이 늦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쯤이 되면 미리 들어가 있었던 작전이 됐든 세력이 됐든 뭐 리딩을 하는 친구들이든 이 친구들은 이미 떠나고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고점에 주식을 사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절대 좋은 선택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량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이유들을 제가 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거래량 높은 종목들 좋아요라고 하실 때는 그분들이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트레이딩 지표들을 보고 그 조합을 따져서 들어가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 단면만 자꾸 보게 되시니까 거래량이 높으면 좋대, 단타를 쳐볼 수가 있대,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2015년도부터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위 전략들을 보시면 매출 성장 3년,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성장이 많이 됐다. 이거는 앞에서 2005년도랑 조금 다르죠. 드레멘의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상위 종목에. 그리고 베타, 3개월 수익률 캠피션 앞에서도 확인했고요. 이익 모멘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익의 모멘텀이 있는 전략을 따라갔을 때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높았었다는 얘기고, 근데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2015년도부터 단일 전략을 썼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다. 역시 한국 시장 참 박스피에 들어가서 기분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전략들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매출 성장 3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드레멘의 역발상 투자가 뭐냐면, 여기 하나씩 읽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PBR 저평가 상위 20%, PER 저평가 상위 20%, PCR 저평가 수준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따졌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애들을 먼저 골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상위 20%, 즉 배당도 좀 많이 줘야 돼요. 배당을 아예 안 주면은 저평가 될 만하니까 저평가일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잘 줘야 돼요. 주주 하나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세전이익률도 지켜야 돼요. 세전이익률이 8% 이상, 30% 미만. 너무 많아지면 뭔가 회사에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ROA도 양수해야 돼요. 적자 나는 기업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드레멘의 역발상 투자는 뭐냐면, 사실은 실적도 괜찮아요. 성장도 하고 있어. 주주 환원도 하고 있어. 괜찮아.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애들을 일부러 주워 담는 전략을 드레멘의 역발상 투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선호하는 전략 혹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이 지표를 제가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성장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익률도 괜찮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평가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기업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저희 강의 때 표현을 빌려드려보면, 그래서 이 드레멘의 역발상 투자, 굉장히 가치 투자스러운 이 전략이 2015년도부터는 상위 전략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베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비해서, 시장 혹은 코스피나 코스닥의 움직임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큰 애들을 베타가 높다라고 하는데, 베타가 높은 기업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주가 변동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겠죠. 이런 친구들에 들어갔을 때에도 수익률이 괜찮았었던 얘기고요. 이익 모멘텀 한번 보셔야죠. 여기 밑에 세 줄 정도만 보십시오.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도 서프라이즈. 근데 그 서프라이즈가 조금 잘 나와줘야 돼. 좀 많이 서프라이즈 해야 돼. 즉 이익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그런 모멘텀을 주는 애들, 시장에서는 이 정도 예측했는데 와 이만큼 달성했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그럼 여기는 이만큼 성장하겠네 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성장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비트할 거라는 기대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했던 얘기예요. 그런 애들에 투자했을 때 약간 캠피셔 전략이랑 조금은 비슷하죠. 성장주 투자적인 방식이고요.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역시 상위 전략에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꼴등인 애들 볼게요. 역시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주식수 대비 거래량 지표를 따졌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테마 이런 거 따라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수익 내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지점이고요. 이제 대망의 2020년도부터 합니다. 이게 2020년도 8월 정도부터 잡은 거라서 코로나에 한번 그 출렁임이 있고 나서 제가 수익률을 잡은 거예요. 상위 5개 전략 한번 볼까요? 갑자기 PER이 들어왔어요. 이게 PER이 높은 20%가 아니고요. PER은 낮은 게 저평가인 거죠. PER 낮은 20%를 잡았다는 얘기고요. 캠피셔 확인하셨고요. 3개월 수익률 확인하셨고요. PBR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드레멘의 역발성 투자에 여전히 5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PER, PBR, 즉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은 저평가인 애들 10% 혹은 20%를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되게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는 죽었대요. 이제 더 이상 가치 투자는 먹히지 않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들었다 놨다 판치는 시장이래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 저도 종종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2020년도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가치 투자적인 전략들이 잘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뭐 어떤 전략을 썼더니 PER 낮은 종목 샀더니 완전 뭐 수익률 좋았어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하세요. 근데 그냥 묵묵히 돈을 벌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밸류업 은행주들이 올라가지 않았냐, 뭐 걔네들이 퍼가 낮지 않았냐, 그쵸? 그럼 퍼 낮은 애들 그런 애들 사셨으면 됐었던 거예요. 저도 포트폴리오 일부가 금융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의 한국 시장 지표를 봤을 때는 가치 투자 지표가 천천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 추정입니다. 제 가설이에요. 뭐 장기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부터 봤을 때는 정말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가치 투자 전략이 하나가 상위권에 들어갔고요. 2020년도부터 따졌을 때는 상위 5개 전략 중에 3개 전략이 가치 투자 전략이었어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시장이 정말 가치 투자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도 되게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 이유를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시기는 하는데 참 명쾌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정말 죽었다, 여기는 절망이다, 아예 답도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